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대망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른 봄부터 냉해 피해와 유례 없이 길었던 긴 장마와 폭우, 잦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각종 모임과 교육, 행사를 못하고 소비 부진까지 겹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새해에도 농업인들과 함께 행복한 농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당분간 집합교육은 불투명합니다. 금년 상반기 영농교육은 비대면으로 농업방송 그리고 유튜브 등 온라인 그리고 지소 상담소에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올해 처음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영농교육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고 가족, 친지, 이웃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민선 7기 4년차를 맞이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가꾸어 가겠습니다. 희망찬 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 성취하시는 한 해, 또한 풍년농사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한유정입니다. 농작업 환경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다들 작물의 고품질에만 신경을 썼지 내 건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농작업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4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부터 알아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많이 아시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주로 관절 등에 많이 발생하는 통증 등의 건강장애를 말하는데요. 위험 요인으로는 반복된 작업,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사례들을 보실게요. 밭일 하실 때 이 자세 많이 하시죠? 허리를 지속적으로 숙이시고 또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고추포대를 하차하는 등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런 중량물 작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약 방제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모든 농작업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단순 반복 작업의 경우에는 오랜 작업 후의 긴 휴식보다는 짧고 잦은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작업과 교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중량물 작업의 경우 편의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토마토 수확물 운반 도구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토마토를 직접 바구니에 담아서 나르기보다는 이렇게 레일을 설치해서 바구니를 수레로 운반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자세를 취해주시는 건데요. 다들 이 사진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 숙여서 드시지 않나요? 이거 아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무릎을 완전히 굽혀서 물건과 같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 무리가 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쪼그리는 작업 자세 같은 경우에는 농장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딸기의 경우 옛날에는 그냥 땅에서 재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업 위치를 높이면 내 시선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서 몸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편의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추 수확 시 보조의자 사용처럼 보조 도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근골격계 부담이 덜 되는 작업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식 시간 틈틈이 체조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신다든지 어깨를 풀어주신다든지 고개도 돌려주시고 몸의 긴장들을 많이 풀어주시면 근골격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농업인들은 농약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약 노출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농약을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농약을 희석해서 따르거나 또한 살포를 해주시거나 줄을 잡아주시는 등 보조 작업을 할 때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출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통한 경우에는 8% 정도고 대부분 92% 정도는 피부를 통해서 농약이 흡수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농약이 흡수되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농약에 노출되게 되면 농약 중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농약 중독이라고 하면 농약이 내 몸에 노출이 되어서 중독과 관련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농약에 단기간 노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급성 중독과 장기간 노출로 일어나는 만성 중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성 중독의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이렇게 두통, 복통, 무기력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두통이 시작되었으면 농약 중독 증상이 시작된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성 중독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농약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한다던가 사고가 잘 안 된다던가 하는 지각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전 부위의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보호구를 착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피부가 노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이렇게 꼼꼼하게 몸의 노출을 최소화해 주셔야 농약으로부터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보시죠. 첫 번째는 고글입니다. 고글을 착용함으로써 농약이 눈으로 직접적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 주겠죠. 그렇기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고글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코로 8% 정도가 농약에 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에 일반 면 마스크는 효과가 없으니까 흡착제 성분이 있는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제복입니다. 대부분이 피부를 통해 농약이 흡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를 덮어주는 방제복 착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방제복이 없다고 하면은 방수 기능이 있는 옷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장갑인데요. 손은 농약 노출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방수 기능이 있는 고무 재질의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화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미끄러움 방지도 되고 고무 재질의 장화를 착용해 주세요. 목이 낮은 장화보다는 높은 장화가 농약 노출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방제복을 장화 위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방제복을 장화 안으로 넣어서 입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서 농약이 방제복을 타고 흘러서 장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이 농약에 노출되게 되겠죠? 이 점 유의하셔서 꼭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세요. 그럼 보호구 말고는 평상시에 농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네, 농약을 살포할 때는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살포 작업 중에는 담배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포 작업이 끝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샤워를 해주세요. 또한 입에도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치도 꼭 해주셔야 농약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농약 보관함에 종류별로 보관해 주시고 다 쓴 용기는 세척해서 농약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덥고 불편하더라도 보호구는 꼭 착용하시고 작업해 주세요. 다들 귀찮다고 그냥 면 마스크 쓰시고 그냥 일반 모자 쓰시고 작업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 사진을 참고하시어 농약 노출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입니다. 아직 추운데 무슨 폭염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미리미리 대비해 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이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보통 33도 이상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럼 폭염 시에는 어떤 온열 질환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크게는 열탈진, 열사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탈진은 일사병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가 나타나게 되고요. 심하면 구토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열사병의 경우는 어떠느냐? 이때는 더 심각하게 되는데요. 땀이 나지 않아서 피부가 아주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오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의 장애나 혼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여름철 폭염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셔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원하게 지내기입니다.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어주시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을 착용해서 햇빛을 차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더운 시간대는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꼭 휴식을 취해 주세요. 그럼에도 농작업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이 더운 시간대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이스팩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해 주시고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해 주세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고 시원한 물도 자주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우스에서 일해요. 시설물에서 일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을 개방해 주세요. 그리고 팬이나 선풍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차광시설이나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 주시면 온도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온열 질환자가 나는 예방을 잘했다고 하지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두 번째,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에 옷을 벗겨주세요. 세 번째, 목이나 겨드랑이에 생수병 등을 대어서 체온을 식혀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의식이 명료할 때만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올 여름 폭염 시 온열 질환도 걱정 없겠죠?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5월 당진시, 우리 시에서 이 SFTS,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다들 이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살인 진드기에 잘못 물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 진드기란 무엇이며 이 진드기로부터 어떤 감염병에 걸리게 되는지 함께 보시죠. 진드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진드기는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 준수가 최선입니다. 진드기의 특성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진드기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털 진드기에 의한 찌쯔 가무시증과 참 진드기에 의한 SFTS가 있습니다. 찌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 진드기는 매우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SFTS를 매개하는 참 진드기는 사람의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찌쯔가무시증은 찌쯔가무시균을 가지고 있는 털 진드기가 원래 기생하던 들쥐나 새 대신에 우연히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경우 물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털 진드기는 농경지, 텃밭, 주거지 주변 등 풀이 있는 곳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풀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찌쯔가무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 진드기가 원래 기생하던 들쥐나 다람쥐, 새, 개, 고라니, 멧돼지 등을 대신해서 우연히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경우 물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참 진드기는 산 인근 밭, 산 인근 주거지, 우거진 숲, 정비되지 않은 산길 등 산이나 숲 등 풀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이나 숲 등 풀이 있는 곳은 어디든 SFTS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어떤 사람, 언제, 어느 곳에서 잘 발생할까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숲이나 풀과 접촉이 많은 농업인, 농작업 수행 및 임산물 채취,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경지나 텃밭 등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산이나 숲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찌쯔가무시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남부지방에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SFTS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1주에서 3주 지난 뒤에 나타나며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하지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찌쯔가무시증은 고열과 검은 딱지가, SFTS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몸 곳곳을 꼼꼼히 살펴 검은 딱지나 진드기에 물린 곳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은 농작업 수행 전 과정을 통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최선의 예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진드기가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진드기의 체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부 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적정 농작업복과 소품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는 사용법을 숙지하여 농작업복 및 보조도구에 살포하셔야 합니다.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경지나 주거지 및 그 주변의 푸른 배고, 농작업 중에는 농작업 방석을 사용하고 휴식 시에는 돗자리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나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산 또는 숲에서의 활동 후 귀가 즉시 착용복장 일체를 세탁하고 몸 전체를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에서 조기 진단, 적기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열과 함께 심한 감기 증상이 있고 검은 딱지 또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으며 이전에 농작업이나 산 또는 숲에서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경우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경우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면 예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농작업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농업인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